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제 88번째 생일잔치 날, 사돈 최정숙 씨는 능글맞게 단상에 올라 제게 이렇게 선언했죠. 언니가 이미 별장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제 친아들 박준영이 온 하객들 앞에서 요양원 계약서를 제 손에 쥐어주며 엄마를 위해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친척들은 옆에서 구경하며 제가 집을 옮겨지고 자식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생을 힘들게 일하며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돌아온 건 이기적이라는 비난뿐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이 나이쯤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건 죽기 전에 편안한 안식처 하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제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미 비장의 카드가 있었죠. 저는 김순옥입니다. 올해 88살이죠. 연회자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만수무강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중앙에 걸려 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가 등장하고 촛불이 흔들거리며 빛을 발했습니다. 손주들이 합창하며 할머니 만수무강하세요 라고 외쳤고 주변 하객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따뜻했죠. 88살 쉽지 않은 세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미소가 채가 시기도 전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사돈 최정숙 씨가 갑자기 일어선 겁니다. 그녀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기력은 저보다 훨씬 넘쳐 보였습니다. 눈부시게 번쩍이는 진한 자주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오늘은 우리 형님 생신이에요. 저희 아랫사람들이야 당연히 기쁘죠. 형님이 기꺼이 별장을 내주시고 살림을 아이들에게 맡기셨으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말이 터져나오자 연회장 전체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고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죠. 더 많은 이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꾼처럼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어휴, 김 할머니가 벌써 동의하셨다니. 어느 집 어른이든 자식들을 위해 길을 터줘야 효도하는 거지. 그들의 말이 제 귓가에 날카로운 모처럼 박혔습니다. 손에 든 과일 모양의 떡이 부들부들 떨렸고 케이크의 설탕 장식이 쿠드득 덜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누가 저런 말을 허락했단 말인가? 내가 언제 별장을 내주겠다고 했지? 저는 분노를 사기며 입을 열기도 전에 제 아들 박준영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키가 컸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앞으로 다가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요. 이건 요양원 입소 계약서인데 조건이 아주 좋아요. 엄마가 거기로 가시면 돌봐줄 사람도 있고 집 문제로 신경 쓸 일도 없고요. 저는 그 계약서를 맹렬히 노려보았습니다. 조명 아래 하얗게 번쩍이는 종이는 마치 제 눈앞에 놓인 칼날 같았죠. 이게 딱 좋지 않아요? 어른들은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고 자식들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어떤 하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말투에는 구경하는 듯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죠. 맞아요. 어른이 너무 이기적이면 안 돼. 항상 자식들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제 귀는 윙윙거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난 동의하지 않았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은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제 사돈 최정숙 씨는 옆에서 빙긋 웃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형님, 우리 세대 사람들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했잖아요. 이제 별장을 넘겨주고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게 하면 형님도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생일의 주인공도 축복받는 사람도 아닌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지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제가 키우고 60년 동안 사랑했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제 마음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엄마,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박준영이 계약서를 다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손에 들린 계약서를 보며 심장이 무엇인가에 세게 찔린 듯 했습니다. 조명 아래 차갑게 번쩍이는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는 마치 제 가슴을 꿰뚫는 칼날 같았죠. 저는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입꼬리는 굳어 비틀렸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손이 맹렬히 뻗어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이크가 제 손에 찢겨 내려올 때 기청을 찢는 듯한 잡음이 터져 나왔고 순식간에 연회장의 소란을 갈라놓았습니다. 원래 시끄럽던 연회장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88살의 몸은 아마도 휘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쇠처럼 단단했죠.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저 이사 못 갑니다.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은 천둥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숨을 들이켰고 어떤 이는 놀란 눈을 크게 떴으며 어떤 이는 놀라 비명이라도 지를까봐 입을 틀어막았죠. 제 사돈 최정숙 씨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고 잔이 접시에 부딪히며 쨍 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는데 마치 그녀의 불안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죠. 제 아들 박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계약서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고 종이는 바스락 소리를 내며 떨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 눈빛에 눌려 한마디도 토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별장은 제 평생의 피땀이 서린 곳입니다. 제 목소리는 우렁차게 울렸고 마치 무거운 망치로 사람들의 귀를 때리는 듯 했습니다. 누가 넘겨준다고 했나요? 언제부터 남이 제 대신 결정했죠? 공기는 얼어붙었고 오직 제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옹성거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김 할머니가 드디어 화를 내셨네 라고 나지막이 말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88이나 되어서도 저렇게 강경하시다니라고 한숨을 쉬었으며 어떤 이는 제가 무서웠는지 슬쩍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어떻게 수군거리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껏 숨을 들이쉬었고 가슴은 불안정하게 오르내렸습니다. 눈앞은 흐릿했지만 마음속은 더없이 또렷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남의 말에 휘둘리는 늙은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지막 방어선을 세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정숙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지혜 씨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준영은 더욱 멍하니 서 있었죠. 그리고 저는 생일 잔치의 한가운데 서서 마이크를 쥔 채 제 할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그들의 얼굴에 던져주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연회장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 긴 테이블은 이미 어수선하게 치워져 있었고 케이크는 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달콤한 크림 냄새가 떠다녔죠. 저는 이곳이 제 평생 가장 북적거리는 날이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나 차가운 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걸어가며 수군거리는 소리였죠.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었지만 이 고요하고 쌀쌀한 밤에 저는 그들의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아직도 고집이 세네. 88이나 돼서도 집을 움켜쥐고 말이야. 맞아,
자식들이 생각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다니. 어느 집 어른이 이러지 않아?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손가락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고 관절에서 딱 소리가 났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나는 평생을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웠는데 이제 내가 사는 집을 지키려고 하니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건가?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담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문득 온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멀지 않은 곳에서 최정숙 씨는 여전히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형님은 현명한 분이세요. 결단이 생기면 아이들의 삶도 안정될 거고 저희 어른들도 마음이 놓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누군가 동조했습니다. 정숙 씨, 당신 사위는 정말 복받았네. 능력 있는 장모님이 있어서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복받았다고? 이건 자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딸을 위한 셈법일 뿐인데. 며느리 이지혜 씨는 그 순간 사람들 틈에 끼어오는 얼굴로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다들 엄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고 마치 젠을 들어주는 듯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위선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속셈을 한눈에 간파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친정엄마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죠. 참 능구렁이 같네. 박준영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손에는 요양원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낮았고 마치 남들이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요양원 조건 정말 좋아요. 전문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있고 엄마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엄마가 거기로 가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일 거예요. 마음이 놓인다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계약서를 제 앞으로 내밀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마치 칼로 베인 듯했죠. 제 친아들이 다른 사람 편에 서서 마치 장모님 심부름꾼처럼 말하고 있다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만졌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녹음 버튼을 눌렀죠. 박준영의 목소리, 이지혜의 설득, 최정숙의 비웃음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녹음되었습니다. 녹음기의 화면이 깜빡이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 차가운 비웃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좋아. 너희들이 나를 합심해서 몰아붙이려 하는 거지?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두고 보자. 저는 서둘러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화는 필요할 때를 위해 아껴둬야 하는 법이죠.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천천히 끌어올랐지만 가장 깊은 곳에 억눌러 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산한 겁니다. 저는 생일 케이크의 잔해가 남은 그림자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크는 한 조각 남았고 누가 무심코 접시에 놓아둔 탓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설탕 장식은 쭈글쭈글하게 뭉쳐 있었는데 마치 바싹 마른 노파의 얼굴 같았죠. 제 손이 테이블 위에 살며시 놓이자 차가운 접시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할 바랐습니다. 말로 표현할 쌀먹은 제 가슴이라 마치 다른 세상 일 같았습니다. 낮의 북적거림은 마치 다른 세상 일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술을 마시고 생일 축가를 부르며 덱세 만수고 생일 축가를 부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낮의 목소리들이 맴돌았죠. 어른은 너무 이기적이면 안 돼. 자식들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게 현명한 거야. 결장도 비워두면 뭐해? 왜 그래? 그 말들은 칼날 같았고 제 심장을 한 번 도려냈습니다. 저는 참았지만 생각할수록 더 아팠죠. 저는 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집안은 저 혼자 여자의 몸으로 지탱해야 했죠.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낮에는 학교 식당에서 일하며 큰 소태살을 담고 연기 때문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밤에는 작은 공장에 가서 조리미를 했죠. 기계 굉음 때문에 귀가 윙윙거렸고 거친 쇠붙이에 손가락이 새빨갛게 쓸렸습니다. 팔은 자주 증기에 대어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돈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순옥 씨, 과부 주제 큰 집에 살기를 바란다고 살아있는 한 나는 나와 아이들을 위해 비바람을 막아줄 집 한 칸을 남길 거야. 비록 하루 세끼 김치에 밥만 먹더라도 대출금은 꼭 갚을 거야. 나중에 진영이가 마침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학비는 어마어마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수년간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저는 낡은 속옷을 기워 입을지언정 그가 밖에서 굶주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아이들을 라면을 먹을 때 그는 식당에서 고기 반찬을 시킬 수 있었죠. 그때 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모든 고생이 값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중에 그가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아들의 눈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돈을 좀 모아두었고 그 돈을 전부 꺼내 신혼집을 마련하고 가구를 사는데 보탰습니다. 이재혜 씨가 시집 오던 날 저는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며 10대까지 음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방긋 웃으며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며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88살이 되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 할 나이에 그들은 한결같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죠. 더 기가 막힌 건 제 가슴은 갈갈이 저를 감싸주기는커녕 그렇게 많은 하객들, 제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커녕 그렇게 많은 하객들, 제 가슴은 계약해서 요양원 계약서를 제 앞으로 내밀었다는 겁니다. 정말 평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 때문에 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어떻게 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어. 울면 그들은 내가 남의 말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노인이라고 생각할 뿐이야. 안 돼. 나는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 없어.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든 지팡이가 바닥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수십 년 동안 저와 함께했던 낡은 홍목 장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롱은 이미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는 하얗게 달아 있었습니다. 마치 저 자신이 비바람을 맞으며 반평생을 넘게 살아온 것처럼 얼룩덜룩했죠. 저는 몸을 숙여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당겼습니다. 서랍은 뻑뻑하게 끼어 있었고 끼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늙은 뼈가 삐걱거리는 듯한 그 소리에 이 고요한 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제 손이 서랍 속으로 들어가 누렇게 바른 서류 뭉치와 낡은 사진들 사이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봉투는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너덜거렸으며 얇은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은 약간 떨렸는데 마치 뜨거운 것을 쥐고 있는 듯했죠. 이 봉투는 제가 20년도 더 전에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민준이라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부동산 특별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죠. 별장이 제 부동산 특별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죠. 별장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저는 나중에 자식들이나 친척들이나 집은 오직 저의 개인 소유이며 누구도 처분할 권리가 없고 함부로 건드리면 불법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서류를 꺼내 조명 아래 펼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가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 위에 적힌 검은 글씨들은 마치 부적처럼 방중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공증서 위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저는 텅 빈 연회장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향해서 언제 이기적이었나? 이제 내가 사는 집 한 칸을 지키려고 하니? 저는 그 서류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은 듯 했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마음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이 별장을 절대 쉽게 내주지 않을 겁니다.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들어와 테이블 위에 붉은 천을 흔들었고 제 가슴도 싸늘하게 식혔습니다. 저는 앉아서 서류를 다시 봉투에 담아 몸에 지닌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맹세했죠. 때가 되면 내가 남에게 휘둘리는 호락호락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이른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쏟아져 들어와 마루바닥에 얼룩덜룩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설쳤고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목소리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88살의 저는 더 이상 어떤 사치스러운 희망도 없었지만 내가 사는 집 한 칸을 지키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막 부엌에 가서 물을 끓이려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3번 연속으로 울리는 벨소리는 다급하고 귀에 거슬렸죠.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최정숙 씨와 이지혜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다른 한 명은 보온병을 들고 효녀인 척 연기하고 있었죠. 형님, 아직 아침 안 드셨죠? 저희가 따뜻한 두유 가져왔어요. 최정숙 씨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속은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제 생일 잔치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급하게 찾아오다니 두유를 가져온 게 아니겠죠. 저는 뒤를 비켜주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들은 좌우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이지혜 씨는 두유를 거실 탁자에 무심하게 내려놓고 또 다른 서리 뭉치를 꺼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바로 그 요양원 계약서였죠. 엄마 보세요. 이 요양원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요. 환경도 쾌적하고 간호사들도 전문적이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돈에 대한 욕망으로 번쩍였습니다. 최정숙 씨가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이건 형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혼자 여기 계시면 너무 외롭잖아요. 요양원에 가면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보살핌도 받으니 혼자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그 계약서를 노려보았죠.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입소 도미서 서면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별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박준영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으며 안색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탁자 앞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사인하세요. 사인하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엄마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를 보며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냉대와 조롱을 겪었는데 오늘 그는 감히 제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저를 설득하려 하다니. 최정숙 씨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늙으면 순응해야죠. 너무 자기 생각만 하지 마세요. 형님이 너무 강경하면 모두가 불편해져요. 이지혜 씨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 좀 이해해 주세요. 준영 씨는 일이 바쁘고 저도 아이들 돌봐야 하잖아요. 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으니 다들 안심할 수 있고요. 그들 셋은 한마음 한뜻으로 입을 모아 입으로는 모두 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행간에는 모두 간요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 위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죠. 고집이라니? 배려하지 않는다고? 배려하지 않는다고? 나는 평생을 이 집을 위해 바쳤고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데 이제 나이 들어 내가 사는 집을 편안히 지키고 싶어 하니 저는 어젯밤 친척들의 비웃음이 떠올라 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둘러 화를 내지 않고 그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정말 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잠시 멈칫했습니다. 박준영은 눈살을 찌푸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엄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최정숙 씨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면 안 돼요. 자식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야죠.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음기는 눈에 닿지 않았고 눈에는 오직 차가운 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두유를 들었다가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지팡이를 2번 탁, 탁탁 하고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죠. 그들 중 아무도 제가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알겠다. 말을 마친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제가 설득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두 얼굴에 약간의 득이한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약간 쌀쌀했습니다. 제가 작은 화원에 나가 산책을 하려던 참에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순옥 언니, 큰일 났어요. 정숙 씨가 갑자기 어지럼짐과 가슴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친척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비난조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이내 냉정해졌습니다. 어제 막 그들에게 공격당했는데 오늘 바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 우연은 너무 가짜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니 예상대로 최정숙 씨가 병상에 반쯤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물수건이 얹혀 있었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아이고 나 죽겠네. 다 김순옥이 나를 화나게 해서 그래. 라고 신음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는 큰 문제 없어요. 혈압이 좀 높을 뿐이니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최정숙 씨는 바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모르셔서 그래요. 그 사람이 집을 안 내놓으려 해서 제 가슴이 답답하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요. 주변에 서 있던 몇몇 친척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저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이고, 형님도 참. 집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 80이 넘었는데 자식들한테 안 주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지. 맞아. 정숙 씨가 당신 때문에 화병 나서 여기 누워 있는 거 아니야. 어른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한마디의 설득은 마치 난도질하는 칼날처럼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저는 병상 옆에 조용히 서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은 점점 싸늘해졌죠. 그들은 입으로는 모두 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지키려 한 것은 집이 아니라 제 마지막 자존심과 안식처였다는 것을요. 그때 박준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병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히자 둔탁한 소리가 났고 방 안의 시끄러운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눈썹을 찌푸린 채 제 앞으로 다가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길고 길어서 마치 제 가슴속 마지막 온기마저 날려버릴 듯 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아들도 가슴이 아파요. 엄마가 정말 저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세요. 별장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도 엄마를 부양할 수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 사돈 어르신도 엄마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소문이 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의 말은 칼날 같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가슴이 맹렬히 조여왔습니다. 마치 밧줄에 세게 묶인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제 친아들, 제 친여륙이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편에 서서 저를 공지로 몰아넣다니.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그저 설득하려는 듯한 무력감만이 비쳤습니다. 마치 정말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요. 제 목은 바싹 못한 것처럼요. 제 목은 바싹 말라 모래가 막힌 듯 했습니다. 한마디도 토해내지 못했지만, 한마디도 토해내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미 제가 이치에 맞지 않는 늙은이, 고집불통에 이기적이고, 자식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을 테니까요. 제 시선은 주위를 훑었습니다. 친척들은 삼삼오오 옆에 서서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냉담하게 구경했고 어떤 이는 나지막이 아이고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철이 없을까 라고 수군거렸으며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고 눈빛에는 약간의 혐오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무대 한가운데로 밀려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손은 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고 너무 세게 쥐어서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은 뜨거웠고 마치 불에 달궈진 쇠덩이가 놓인 듯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 동굴에서 기어나오는 듯 차가웠죠.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이었나요? 이 몇 마디가 떨어지자 병실 전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침전도 기계의 낮은 삐 소리마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지기를 반복했고 입술을 움직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바탕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최정숙 씨가 병을 핑계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여론을 제게 불리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제 적대적인 편으로 몰아붙여 저에게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효녀인 척 연기하고 친척들은 동조하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동의하기만 하면 그들은 마음 편히 별장을 가져가 담보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게는 비장의 카드와 증거가 있습니다. 아직 대가 아닐 뿐이죠. 저는 눈을 내리깔고 차갑게 바닥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참아. 역전의 순간이 오면 나는 그들 모두를 입 다물게 할 거야. 저는 최정숙 씨를 차갑게 한번 바라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한 발짝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최정숙 씨의 그 작은 술수는 그저 여론을 제게 불리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친척들의 말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늙은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 너무 이기적이다는 말들이 모처럼 귓가에 박혔죠. 저는 좀 더 적절한 때를 기다려 비장의 카드를 꺼내려 했지만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제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침실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 보았습니다. 이지혜 씨와 박준영이 제 옷장을 뒤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옷가지와 이불들이 바닥에 팽개쳐져 있었고 몇 개의 여행 가방은 입을 벌린 채 제 모든 삶을 삼키려는 듯했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지혜 씨는 고개를 들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저희가 엄마 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요양원 쪽은 다 준비됐으니 엄마가 일찍 가셔서 적응하시는 게 좋잖아요. 박준영이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막지 마세요. 이것도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제 심장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눈빛은 날카로웠죠. 누가 감히 내 물건에 손대? 제 목소리는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오렁찼습니다. 하지만 이지혜 씨는 이내 눈을 굴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엄마 혼자 여기 계시면 불안하잖아요. 저희가 정리해드리는 것도 엄마 고생 덜어드리려는 거예요. 그녀는 말하면서도 제 옷장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맹렬히 지팡이로 바닥을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이 집의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 옷 한 벌까지 다 내 거야. 누가 감히 건드려 보시지.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지혜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준영 씨, 엄마 좀 보세요. 저러는데 누가 모시겠어요? 라고 말하더니 감히 손을 뻗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방심하고 있다가 그녀의 거친 손에 어깨를 세게 부딪혔고 온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고 저는 휘청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손목이 딱딱한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심장을 꿰뚫은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으윽 하고 신음했고 순식간에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쳤겠네. 이지혜 씨는 가식적으로 소리치며 박준영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빨리 요양원에 보내야겠어요. 엄마가 집에 계시면 너무 위험해요. 저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었지만 문 밖에서 몇몇 탄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몇몇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어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는 나이 들었어도 자식들한테 집만 되네. 요양원에 안 가려고 고집 부리지만 않았어도 넘어질 일도 없었을 텐데 불쌍하긴 한데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 대신 차가운 비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맹렬히 뜨거워졌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굴욕감 때문이었죠. 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은 아파서 계속 벌렸지만 저는 그래도 거실 구석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녹화됐어. 제 손가락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벽 모퉁이에 있는 작은 카메라로 향했습니다. 그건 제가 몇 년 전 혹시나 나이 들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아무도 모르게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었지만 지금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차가운 눈처럼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했죠. 이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제 옷이 들려 있었고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내 물건에 또 손대면 그것까지 전부 녹화될 거야. 제 목소리는 쉬었지만 쇠망치처럼 바닥을 때리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졌고 오직 제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죠. 저는 천천히 소파에 기대어 일어섰습니다. 손목은 불타는 듯이 뜨겁고 아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심장을 꿰뚫는 듯 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입꼬리는 차가운 비웃음을 그렸고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의 첫 번째 간적이었죠. 이 순간 저는 그들이 제가 늙고 어리석어서 아무렇게나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저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이 저를 쫓아내려 한다면 저는 증거로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날 밤 손목은 여전히 옥신거렸습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아파서 숨을 들이켰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한 것은 마음속의 차가움이었습니다. 제 아들, 그는 옆에 서서 시선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며느리는 인정사정 없이 저를 밀쳤고 그 한 번의 행동으로 이 늙은 몸이 산산조각 날 뻔했죠. 사돈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가관이약한 척 연기하며 울고불고, 제가 이기적이라며 울고불고, 제가 이기적이라고 불고. 그들은 말리기는커녕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늙은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 철이 없다.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 김순옥이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집 한 채,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효도, 배려는 그저 위장막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잘 지내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건 오직 제 집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잊었습니다. 저 김순옥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민준 변호사님인가요? 저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최대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 씨, 몇 년 만에 목소리를 듣네요.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나야겠어요. 제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한민준 변호사님이 바로 그 해저의 부동산 공증을 도와주었던 노 변호사님이었죠. 20년도 더 지났고 그는 이미 은퇴했지만 저는 그의 기억력이 늘 좋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는 분명 사본이 남아 있을 겁니다. 오후에 그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저보다 몇 살 더 많았고 머리는 온통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다가 제 다친 손목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밀쳤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제 생각대로군요. 그들이 집을 노리고 있죠? 저는 대답 대신 서랍에서 그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종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누렇게 변했지만 한 줄의 글씨는 저에게 그것이 나의 유일한 부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돋보기를 쓰고 꼼꼼히 서류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부동산 등기는 순옥 씨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특별 공증은 결단이 순옥 씨 명의로 되어 있지만 누구도 처분할 권리가 없어요. 순옥 씨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순옥 씨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은 안도했지만 눈가는 약간 뜨거워졌습니다. 20년도 더 넘게 저는 이 서류를 제 자존심으로 여겨왔지만 실제로 이것을 사용해야 할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저를 쫓아내는 것만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저를 몰아붙여요. 입으로는 다 저를 위한 거라고 말하니 남들이 들으면 한 변호사님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순옥 씨 아들은 제가 보기에도 좀 무책임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순옥 씨에게는 증거가 있으니 그들이 소란을 피워도 결국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이 공증서가 순옥 씨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가 될 겁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옥 씨에게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 유치요. 네. 그들이 밖에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이미 자금줄이 끊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급하게 돈을 마련하려고 담보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변호사님은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옥 씨 결장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순옥 씨가 요양원 계약서에 서명하고 집이 비워지면 그들은 그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순옥 씨가 할 말조차 없을 겁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이른바 효심, 이른바 노후 준비라는 것이 이런 뻔뻔한 속셈이었다니. 그러니까 순옥 씨, 한 변호사님은 저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순옥 씨가 한 발짝 물러서면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겁니다. 버텨내야 합니다. 저는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은 통증 때문에 미미하게 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차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연극을 하고 싶다면 저는 그들과 끝까지 연기해 줄 겁니다. 제 입꼬리가 차가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공증서를 봉투에 다시 넣어 거실 탁자 밑에 감추었습니다. 이지혜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한 변호사님을 보고는 짐짓 공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한 변호사님 아니세요?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오랜 친구분과 이야기 나누시오 오셨어요? 한 변호사님은 담담하게 응대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미 진실을 파악했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그 공증서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부러 깨끗한 회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옷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리미로 몇 번이고 주름을 펴서 깔끔하게 다려 입었죠. 88살의 저는 더 이상 화려함이나 체면을 바라지 않았지만 오늘 저는 법정에 설 것이었습니다. 남의 동정을 받는 늙은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당당한 주인으로서 말이죠. 법원 대기실은 높고 천장에서 차가운 백열 등 불빛이 쏟아져 내려 사람의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운 대리석이었고 구두 굽이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아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발걸음은 매우 안정적이었죠. 저는 오늘이 그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는 날이라는 것을, 동시에 제가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최정숙 씨는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눈가의 눈물 자국은 마치 미리 그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우렁찼습니다. 판사님, 저희 아랫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르신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결장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집이 비어 있으면 낭비 아닌가요? 순옥 형님은 그걸 내주지 않으려 하니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까지 말하더니 그녀는 일부러 손수건을 꺼내 가식적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형님께서 좀 철이 드셔서 집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개서 집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그녀의 한마디는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분명히 계산적인 속셈인데 굳이 효심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다니. 이어서 친척들이 차례로 증인으로 불려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산사모 단상에 올랐고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을 모아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저도 김 할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다고 생각해요. 80이 넘었는데도 집을 안 내놓으려 하니 어느 어른이 그렇게 행동하나요? 자식들을 배려해야죠. 집은 젊은 사람들에게 넘겨줘야죠. 그들의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왔고 마치 돌을 호수에 던지자 이기심이라는 파문이 온통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어떤 이는 심지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고 말투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이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 자식들을 생각해야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귓가에는 비난의 목소리만 들렸지만 저는 서둘러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한바탕 연극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죠. 그들은 청산유수처럼 말했지만 그들이 뭘 안다고요? 이 별장은 제 평생의 피땀으로 얻은 것이고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인데 이제 그들은 입만 열면 제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니 마치 제가 이 작은 고금자리를 지키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지만 변명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박준현이 불려 올라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판사님, 아들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돌봐줄 사람이 있고 저희도 마음이 놓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제 친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분명히 남을 위한 말인데 그는 저를 위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는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요. 하지만 그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60살이 넘은 어른이었고 제 피부치였으며 제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법정은 잠시 정지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제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죠. 최정숙 씨와 이지혜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동시에 입꼬리가 특이한양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재판에서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승리 후의 조롱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제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발걸음은 매우 안정적이었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마다 온몸에 힘을 쏟아붓는 듯 했지만 가슴속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단단히 엉켜쥐어져 있었습니다. 종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이미 너덜거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제가 이심긴 것. 재미는 이미 너덜거렸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법정에 제출할 것이 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의구심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쓸모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듯이요. 저는 그 공증서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20년도 더 전에 제가 직접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별장의 소유권은 제 개인에게 있으며 누구도 양도, 담보 설정 또는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이 집은 제 것입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받아 돋보기를 쓰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법정 전체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뛰었지만 저는 한순간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판사님은 고개를 들고 끄덕였습니다. 서류는 유효하며 공증은 법률적 효력을 가집니다. 말이 떨어지자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이거 큰일 났네. 할머니가 벌써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셨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법정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어떤 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존경심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살을 찌푸렸는데 마치 뜻밖의 일에 당황한 듯했죠. 저는 최정숙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혜 씨는 더욱 눈을 크게 뜨고 눈빛은 혼란스러웠으며 입술은 계속 벌렸습니다.
마치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했죠. 그들은 저를 늙고 어리석으며 고집불통이라고 조롱했지만 제가 이미 이런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려 한다고? 무슨 권리로? 이건 내 평생의 피땀이고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거야. 너희들은 이기적이라는 한마디로 나를 쫓아내려 했지. 너희들은 틀렸어. 제 말이 떨어지자 법정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제 숨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나보고 양보하라고 했지. 이 집은 내 평생의 피땀이야. 너희들이 이기적이라는 한마디로 나를 쫓아내려 한다고? 꿈도 꾸지 마. 법정은 다시 술렁거렸고 옹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마침내 제 것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려 한다면 저는 그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킬 겁니다. 재판이 끝나자 저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판사님의 마지막 판결 망치 소리가 떨어졌을 때 사실 제 마음은 안도감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증서는 유효하다고 확인되었고 결장은 제 것이라는 점이 마침내 확정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박준영을 돌아보았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눈빛을 피했고 한순간도 저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88살의 저는 집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 친아들마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두려웠으니까요. 법원 문을 나섰을 때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걸었습니다. 햇살 아래 돌길은 하얗게 번쩍였고 눈이 부셔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마치 얼음이 얼어붙은 것처럼요. 제가 앞으로 걸어가려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박준영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고 마치 제가 정말 이렇게 돌아서서 떠나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바로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지팡이는 땅에 안정적으로 지탱되어 있었고 손바닥은 쓸려서 화끈거렸습니다. 그가 제 앞으로 다가오자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셔츠릿은 풀어져 있었으며 표정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었고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문 닫고 해결하면 안 될까요? 법정까지 가서 소문나면 우리 체면만 구기는 게 아니에요. 친척들도 우리를 비웃을 거라고요. 저는 눈을 들어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죠. 심장은 무거운 망치로 얻어맞은 듯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인가? 그는 한때 내 품에 안겨있던 아기였고 내가 유일한 금팔찌를 팔아 살려낸 아이였으며 내가 아끼고 아껴 대학에 보낸 희망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그는 내 앞에 서서 저 자세로 나를 위해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정하고 있다니.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땅에 떨어지는 듯 차가웠습니다. 가족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면 네 장모님 아들이야?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고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위의 법원 문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는 멈칫하며 슬쩍 곁눈질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이 남자를 노려볼 뿐이었죠. 저는 그의 손가락이 불안하게 꼼지락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요. 하지만 그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60살이 넘은 어른이었고 제 피부치였으며 자기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장모님이 있었지만 저를 가장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손에 든 지팡 위로 돌길을 3개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텅 빈 법원 입구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영아, 네 양심은 어디 갔니?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제 뒷모습은 외로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제 마음은 쓰리고 목은 메었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준영아, 어렸을 때 기억나니? 네가 고열로 시달리고 수입약을 써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집에 돈이 없었지. 내가 이를 악물고 유일한 금팔찌를 팔아서 네가 살아났잖아. 그때 너는 내 품에 안겨 엄마.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모실게요라고 외쳤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 나는 내가 사는 집 한 칸을 지키려 하는데 너는 네 장모님 편에 서서 나를 요양원으로 쫓아내려 하는구나. 제 말이 터져 나오자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네가 학교 다닐 때 학비는 어디서 나왔니? 내가 낮밤으로 쉬지 않고 일해서 손이 다 닳도록 아끼고 아껴서 너를 대학에 보낸 거야. 네가 결혼할 때 집값은 누가 냈고 가구는 누가 사줬니? 네가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는 입술을 떨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습니다. 엄마, 엄마가 고생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아내는 저보고 장모님 편에서 말해달라고 하고 장모님은 계속 소란을 피우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한 발짝 물러서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발짝 물러서라고?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쓰디쓴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준영아, 네가 아느냐? 네가 한 발짝 물러서면 나는 집조차 없어져. 네 장모님과 아내는 편안해질 수 있겠지만 나는 어디 가서 편안해지니?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두 손은 불안하게 비비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이처럼요.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가 엄마 아들인데 어떻게 엄마를 안 돌보겠어요?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오늘 법정에서 왜 나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니? 네 눈에는 오직 네 장모님과 아내만 있고 나는 없었니? 그의 몸이 굳어졌고 입을 벌렸지만 결국 침묵했습니다. 제 심장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도 무겁고 칼날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친척들이 법원에서 나오다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구경했습니다. 그들은 나지막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모자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정말 보기 흉하네. 할머니는 고집이 세고 아들도 난처하겠어. 결국 할머니가 자식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지. 그들의 시선은 칼날 같았고 냉담한 비판으로 저를 그 자리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평생 다시는 나약해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박준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극도로 낮았습니다. 준영아, 기억해. 이 별장은 내 생명이고 내 마지막 불이야. 네가 나를 엄마로 인정한다면 이걸 지켜야지 남에게 넘겨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 하지만 오늘 네 선택은 나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어. 나는 더 이상 너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돌아서서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뒷모습은 외로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발 아래 돌길은 단단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저와 아들 사이의 빗줄, 그 모자 간의 정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자 간의 인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판결망치가 다시 떨어졌을 때 저는 마치 가슴속 돌덩이가 마침내 땅에 떨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본 사건에 관련된 별장의 소유권은 김순옥 개인에게 귀속되며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처분할 권리가 없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하게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고 손가락은 힘 때문에 미미하게 떨렸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으며 어떤 이는 목소리를 낮춰 할머니 대단하시네. 벌써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셨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슬쩍 옆을 보았습니다. 최정숙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혜 씨의 얼굴은 더욱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혼란스러웠으며 마치 혼이 나간 듯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늙은이가 마지막 순간에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판결이 나오는 동시에 또 다른 소식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연루되었던 불법 투자 유치 사건이 이미 드러났고 투자자들이 그들의 집 문 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시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요후 준비라는 것은 그저 사기극을 감추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너를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너를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너를 위한 것은 그저 네가 순순마저 내놓으라는 뜻일 뿐입니다. 박준영은 원고인석에 앉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지만 이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는 제 친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고통과 실망이 뒤섞여 마치 돌덩이가 제 마음속 마지막 환상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듯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 그가 저를 쫓아왔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제 등 뒤에서 한 번 불렀을 뿐입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구석의 여행 가방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저를 위해 억지로 짐을 싸려 했던 것들이었죠. 저는 하나하나 꺼내 옷들을 털고 개어서 옷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모든 옷감에는 제 삶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나무 마루바닥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집 안을 걸었습니다. 이곳의 벽 하나하나, 구석구석이 제 일생의 피땀이 서린 곳이었죠. 저는 낡은 소파를 바꾸고 몇 개의 싱싱한 화분을 사왔습니다. 마당의 잡초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손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저는 끈기 있게 조금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집은 제 남은 생의 마지막 불이라는 것을요. 정리를 마친 저는 차 한 잔을 끓여 거실에 앉아 제가 직접 닦아 윤이 나는 차 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은 천천히 안정되어 갔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비바람 같은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점차 물러갔습니다. 문득 저는 제가 세월에 진 것이 아니라 존엄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늙으면 아들이나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퇴로를 마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박준영은 순박하게 웃고 있었고 젊은 시절의 저도 나름 활기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진에는 먼지가 쌓였고 그 미소는 조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 말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맑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앉았고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을 조금 느리게 걷겠지만 분명히 안정적으로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순욱 씨의 88회 인생은 자식들을 힘들게 키우고 가산을 지켜왔습니다. 늙으면 아들에게 의지하며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생일 잔치날 사돈의 형님이 별장을 내주셨어요. 라는 한마디가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친척들은 옆에서 비웃으며 그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했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요양원 계약서를 내밀며 엄마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누구라도 마음이 싸늘하게 식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순옥 씨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굴욕감을 참아내고 밤에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공증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시 카메라와 녹음 기록을 내놓았죠. 사람들은 그녀가 늙고 어리석어서 몇 마디 말로 쉽게 휘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냉정함과 명철함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당황시켰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져 별장은 그녀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친척들의 냉담한 말들을 참아냈고 아들이 다른 사람 편을 드는 가슴 아픈 상황도 견뎌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는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사돈을 화병나게 했다는 오명까지 뒤집었었죠. 하지만 그녀는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솔직히 이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김순옥 씨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결국에는 짐이 되고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종종 그들이 바라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만의 집 한 칸, 약간의 체면과 안정감뿐이죠. 어르신들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너무 선량해서 남에게 폐를 끼칠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순옥 씨는 이번에 자신의 방식으로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나도 그녀처럼 할 수 있을까?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고 내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저의 구독자 5,000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실 첫 번째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하며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 또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와 토론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